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처음 봤죠, 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학교 어디 학교이신데요? 아, 그런데 그 여기 선생님 선생님도? 그럼 어디 선생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추천 누가 추천하던가요? 예, 예, 예. 잘생겼다 그러죠? 예. 잘생기고 괜찮다고 하죠. 강의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 핏은 괜찮지 않습니까? 체육학과 딱. 예. 자, 자, 2022년, 2023학년도 대비해서 여러분들 임용시험을 준비하시게 됐는데 그 첫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거예요. 그쵸? 예,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또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을 텐데 그 시작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게 시작하면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교재가 좀 인쇄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원에서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드렸는데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PDF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이게 요즘은 패드 많이 사용하시니까 패드에서 직접 이제 빨리 인출하고 슬라이드를 빨리빨리 넘겨보실 수 있게 패드 그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직강 들으시는 분들도 밴드를 통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 바로 공유하셔서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판서 하듯 여러분들도 패드로 활용하시면 아마 빨리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패드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러 오실 때에도 여러 권의 어떤 영역들의 책들을 다 펼쳐보고 이게 질문하기가 어려울 텐데 슬라이드로 빨리빨리 하니까 질문도 빠르고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뭐 인출도 빠르고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 뭐 비용을 들여서 이 전자칠판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그냥 일반 판서를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여기 201호 강의실에서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면 좀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자료가 지금 교재 본까지 나가서 총 3가지의 자료가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스포츠 심리학 교재가 나갔죠. 교재가 이렇게 프린트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 교재인 거예요. 그 기본 교재에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기출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텍스트로 보시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걸로 보시고 또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싶으면 여기 있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런 게 좀 어려운 것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인 거야? 지금 이 강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각 그 영역마다 우리 스포츠 심리학이 나오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있고 심리학의 어떤 성격 파트부터 시작해서 동기 불안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각각 그냥 매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 넣으면 또 굉장히 많고 제목 수준만 넣으면 너무 애매하고 이래서 그 중간 지점을 찾기는 좀 어려웠는데 어차피 텍스트는 다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충분한 내용들을 다 담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비게이션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정도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장에 성격이면 성격, 동기면 동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어디 있구나, 어디 영역에서 어디 부분인데 나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좀 어려워하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나의 단점을 찾고 어떤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핑은 그런 어떤 길찾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PPT예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나가죠. 그러니까 PPT는 이것도 최대한 내용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에 거의 준해서 담겨 있고 책이 이제 다른 건 책은 한번 인쇄하면 1년을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PPT는 순간순간마다 제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마다 나오는 자료들이니까 만약에 책에 나오는 자료인데 책이 없는 자료를 또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에는 추가된 자료가 업데이트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내용이 여기엔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되 여기 있는 내용을 또 참고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금요일날 저녁 때쯤 되면 새로운 내용들, 교재에 없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공부했던 것이 일단 90이고 한 10% 정도는 이런 내용들도 있다. 신이론상 이론이 이런 것들이 있고 새로운 강론서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가볍게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정도로 소개만 해드릴 거예요. 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밴드나 톡상에서 상호작용하시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상호작용이에요. 이거 나눠드렸죠.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이걸 슬라이드로 띄워놓을 거겠다. 이거 보시면 밴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강생들은 현재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얼굴을 맞닥뜨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지만 인강생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밴드를 활용해서 직강생, 인강생 통합으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여기 가로넣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밴드의 퀴즈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상에 오늘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오늘 이제 어느 부분 뭐 심리기술 훈련까지는 못 가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까지 진도가 나가면 거기까지 내일 밴드상의 퀴즈로 올라갈 거예요. 퀴즈 문제가. 그러면 퀴즈에 답을 작성하시면 채점이 돼요. 채점이 돼서 뭐 15문제가 될 수도 있고 20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전체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는 거죠.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고 내가 전체 내용을 다 알면 좋겠지만 그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런 거면 빨리빨리 다시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전공 공부를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이걸 명확히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빨리 보완해야 될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해소하고 나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강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이런 맵의 형태로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우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맵으로 가볍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방향을 잡고 텍스트 PPT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 밴드 퀴즈는 이제 복습 차원인 거죠.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저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에 끝난다. 그냥 강의는 10시에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간에 한 30분 정도 식사 시간을 드릴 텐데 저는 밥을 안 먹어요. 저는 하루 종일 굶고 집에 가서 밥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1시간 반 동안 강의 끝나고 나면 1시간 반 동안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이거는 형성평가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PPT 상에도 그렇고 교재 상에도 그렇고 관련된 영역의 기출문제가 이렇게 수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 내용은 강의 중에는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형성평가 개념으로 우리가 러너스 하이를 아까 했었지 뭐 빙사형 프로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망각이 있었던 시점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거죠. 이런 상기 과정을 통해서 망각의 어떤 지연을 좀 늘리고 파지를 더 깊이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문제 양에 따라서 1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고 문제 양이 적으면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코칭에 들어갈 거예요.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이게 잘 활용이 되면 굉장히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고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강의에 더하여 이것의 코칭이 주는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 있어요? 올해? 4분, 5분 처음 하시네요. 손 내리셔도 돼요. 처음 하시는 분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스포츠 심리학.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할 거예요. 내용을 전달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가 스포츠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토대로 그냥 거기 예시들을 통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마 되게 쉽고 편안하게 느낄 거고요. 이런 정도면 이명 아주 꿀같이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어떤 내용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웃고 즐기다가 훅훅 지나가요. 근데 오늘 기억나는 건 피정희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재밌었던 일화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또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판서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해서 나는 아까 판서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뭐 이게 한 두세 조 정도 나오겠죠. 얘기해서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그 내용은 뭐 런너스 하이예요, 뭐 몰입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이 하겠죠. 그게 그 단어였었군요, 그게 그런 의미였었군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판서 또는 필기를 정리하면서 질문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만든다는 게 뭐 부담스럽게 문제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나는 어떤 그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 중에 뭐 카타스트로피 이론이 있는데 카타스트로피 이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네. 그럼 이 카타스트로피 이론에서 카타스트로피 발생되고 난 후에 다시 원래로 회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운동 능력은 각성수준이 낮아질 때 최고점으로 안 올라가고 왜 밑바닥에서 맴도나요? 막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한 번쯤 우리들의 사고로 또는 나와 다른 사람의 사고로 공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좀 더 커지죠. 그러고 나서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제 또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이때 인강생 분들은 줌으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줌을 같이 참여해서 직강생 분들보다 하루가 늦어요. 실시간으로 바로 시작했으면 내일 오후 12시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업로드가 되면 이분들은 우리가 심리기술 훈련할 때 그날 이제 뭐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듣고 할 테니까 그분들에게는 이 코칭은 예습인 거예요. 그리고 직강생분들에게 그들이 질문하면 복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교차해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도 그렇고 어떤 특정 대학에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그래서 그 분들을 토대로 제가 느끼는 거는 코칭의 효과는 파괴적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와 그 모의고사 강의 때 집에 가는 기차 시간을 연장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9시에 기차 시간을 예약했는데 코칭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9시 반에 간다. 9시 반에 가게 되면 기차 시간을 연장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좀 부족한 분들은 기차 시간이 됐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근데 그들은 기차 시간을 미루더라고요. 하다가 또 미뤄지니까 또 다시 미루더라고요. 그런 열정이면 합격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정이 합격을 만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이잖아요. 아마 이 열정이 아마 한 3개월 가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열정을 12월 달까지 2차가 끝나는 그날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 불합격이란 정말 들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간의 마라톤을 뛰는 거죠. 마라톤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페이스. 한 번에 확 올랐다가 식는 것보다는 서서히 꾸준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여정을 함께 갑시다. 여러분들 합격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부담이 없이 해도 돼요. 네. 저도 이거를 전자칠판을 지금 처음 써서 이게 뭐지? 네. 처음 써서 굉장히 어색해요. 이거 화면이 되게 작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PPT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로 활용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가볍게 얘기해 봅시다. 이건 뭐 시작이니까요. 스포츠 심리학이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고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어요. 광의는 이제 넓은 거잖아요. 협의는 좁은 거고 세세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 ISSP나 북미 스포츠 심리학회 NASPSPA 같은 경우는 광의의
심리학을 주로 다루는 국제학회예요. 그러니까 이 학회에서 주로 다룬 내용들이 바로 운동학습, 운동발달, 운동제어, 스포츠 심리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심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 경쟁적인 스포츠를 대상으로 수행 향상과 개인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경쟁적인 스포츠는 뭐예요? 스포츠의 정의가? 스포츠는 경쟁이잖아요. 누구와의 경쟁이에요? 자신? 스포츠는 누구와의 경쟁입니까? 상대방? 타인? 타인과의 경쟁? 두 분만? 자, 타인과의 경쟁이라고 하신 분도 맞고 자신과의 경쟁이라고 하신 분도 맞아요. 근데 보다 엄밀히 표현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는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탁월성을 추구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 경기, 애슬레틱 같은 경우는 타인을 경쟁 대상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이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원이라는 것이고 우리 스포츠는 바로 아레테를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크게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 대상은 자신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인과 경쟁할 때 어때요? 저 새끼 내가 이겨버려야지. 이겨버려야지. 그럼 되는데 한번 붙었더니 이놈 세요. 한번 붙었더니. 그러니까 다시 붙을 때는 아까는 만만해 보였는데 이거 좀 힘든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경기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경기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자신감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경쟁 상황에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 멘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독립변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심리를 잘 조절하면 수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심리는 독립변이 되고 수행은 종속변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리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심리기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나왔던 어떤 불안관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운동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 운동제 운동학습을 주로 다루는데 운동학습은 운동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학습한다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하면 그게 운동 기억이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된 기억이 운동을 실현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는 거, 파지시키는 거, 전이시키는 거, 이게 운동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학습에서는 연습하는 거, 학습하는 거, 얼마나 학습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따져요. 운동 제어는 컨트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야구 선수들이 공을 제구를 잘할 때 컨트롤을 얘기하죠. 물론 보다 좀 전문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커맨드라고 표현을 하지만 공을 정확히 던지기 위해선 내 몸의 수행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하면 어디서 움직이죠? 우리가 움직이면 환경, 지구라는 환경에서 누가? 내가 나 유기체죠. 나 사람이 공을 던진다. 뭘? 던지는 과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서 내가 유기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나는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정보 처리를 통해서 움직임을 제어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주로 다뤄요. 그래서 움직임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가 있고, 움직임은 나의 생각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어요. 대신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건, 사고하는 건 정보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를 하면 머릿속에 뇌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아무튼 크겠죠. 굉장히 클 텐데 이 뇌 용량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다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의 움직임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무한대거든요. 그럼 내 역량은, 인간의 어떤 잠재 능력은 무한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움직임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 거기엔 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가 이 자연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적 변화들을 다 고려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못한다면 정보 처리로 인간의 움직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부분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는 환경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라든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공부하고, 여기는 조금 어렵죠. 예, 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알고 나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광의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협의의 심리학은 어떤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많은 어떤 현장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스포츠 심리학에 더불어서 스포츠 건강 심리학 쪽으로 그 영역을 넓혀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운동 발달,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지금 모터 러닝이나 모터 디벨롭먼트나 모터 컨트롤 같은 경우는 빠지고, 여기 운동 심리, 수행 심리, 사회 심리 요 파트로 접근하는 게 바로 협의의 심리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심리학인데, 아까 스포츠 심리학은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서 잘 조절해서 수행을 높이는 게 초점이었잖아요. 근데 운동 심리학에서는 반대예요. 운동을 하면 뭐가 심리적인 것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 좋으면, 힘들어지면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게 우울증, 뭐 정서적 불안정, 뭐 불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운동하면 어때요? 우울감이 무기력해지고 세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감정이 쌓여 있고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하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면,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불안 감소, 또 긍정적 성격, 정서적으로도 활력이 높아지고 이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운동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운동을 실천하고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바로 운동 심리학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로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뭐 굉장히 크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분야들이 그런 내용들이었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에 두 번째 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포츠 심리학은 무엇이고, 운동 심리학은 무엇이고, 스포츠 심리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운동 행동에 있어서 운동 학습 제어 발달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돼서 나와요. 지금 했던 얘기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밑바탕을 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스포츠 심리학의 가장 첫 번째는 성격이에요. 성격. 자, 요런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자, 이렇게 맵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너비 맞추기.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보시기가 불편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격. 성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의 특성이 독특하다. 한번 성격은, 그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일관성이 있어요. 성격은 어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이론들이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특성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학습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쉘던의 체형이론 같은 경우만 우리가 한번 시험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쉽잖아요. 마른 사람은 좀 예민한 것 같고, 뚱뚱한 사람은 좀 여유로운 것 같고, 우리 같은 중배업의 근육질의 사람들은 약간 리더십 있고 강인한 성격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통해서 알아봐요? 체형을 통해서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또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예민한 사람은 어떤
신경질적인 어떤 성격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또는 그런 성격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배워지기도 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또 다루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나올 만한 게 홀란드의 성격의 구조예요. 이런 것들. 성격의 구조. 자, 보면 우리의 성격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 나의 코어가 있어요. 코어. 여기 바로 심리적 핵이에요. 코어는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코어는. 그래서 나야, 그냥 온전한 나. 이게 심리적 핵이에요. 그러면 이 심리적 핵을 이렇게 한꺼풀 둘러싼 게 바로 전형적 반응이에요. 그럼 이 심리적 핵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럼 나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니까. 근데 이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온전한 걸 다 드러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또 있냐면 사회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학원 강의실이라는 환경에 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험생이 된 거예요. 그죠? 뭘 하는? 합격할 수험생이 된 거죠.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면 뭐예요? 자요? 뭐 한다고요? 결혼하셨어요? 보면 아들. 그렇죠. 아들 또는 딸.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역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원에 있을 땐 수험생이지만 또는 자식으로서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뭐가 생겨요? 역할 행동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역할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험생으로서의 행동과 아들로서의 행동과 딸로서의 행동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선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엄마한테 나 오늘 힘들었잖아. 지금 10시까지 붙잡아가지고 첫날부터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막 이렇게 하고 아씨 이러고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막 그럴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죠. 근데 하지만 요 심리적 핵 속에 나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내년에 꼭 내복 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성격들이 나오면 성격을 측정해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격 측정 해봤어요? MBTI 뭐 MMPI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래요? 뭐 어때요? 성격 괜찮게 나왔어요? 개처반으로 나왔죠? 네. 저도 저 MBTI 했더니 한 3%인가 4% 정도 되는 아주 극소수의 성격이더라고요. 정확히 그 타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성인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인성이 좀 덜 돼 먹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측정을 하면 뭐야 왜 이래? 아직 제가 이런 게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없애고. 그다음에 스포츠 성격을 보면 여기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모건이라는 사람이 정신건강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의 성격은 어떤 형태를 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빙산 아시죠? 빙산 어떻게 생겼어요? 바다 위에 빙산이 이렇게 떠 있어요. 아마 밑으로 이렇게 크게 떠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평평해요. 하지만 우수한 선수들은 어떤 특정 부분이 확 떠 있어요. 봤더니 이러한 정서적인 요인들을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보니까 불안한 것도 있고 긴장되는 감정도 있고 정서도 있고 우울한 정서도 있고 피로한 정서도 있고 혼란스러움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낮게 나타나는데 활력이 높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로 2번이나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실바의 선성격 피라미드인데요. 피라미드 어떻게 생겼어요? 또 똑같이 피라미드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가면 굉장히 넓고 위로 가면 좁아요. 근데 일반적인 선수들에서 세계적인 선수들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마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위에서 꼭대기에 살아남겠죠. 보면 평평한 일반인들의 선수들은 여러 가지 성격적인 유형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은 성격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수록 성격이 비슷해져요.
동질적이에요 라고 얘기할 거고, 내려오면 성격이 다 달라요, 이질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임용에 합격하는 선생님들을 가지고 딱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뭔가 어느 세계적인 수준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유형은 좀 비슷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바는 그렇게 밝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심리학과 관련돼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A형의 성격을 B형의 성격으로 바꿀 수 있다는데, 성격은 성향이잖아요. 성격은 쉽게 안 바뀌잖아요. 성향도 쉽게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운동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 12주간의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성격이 좀 변하더라.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강박이 있고 완벽을 추구하고 신경질적이고 이런 사람의 성격, 그러니까 특성 불안도 굉장히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좀 했더니 불안증이 낮아지더라. 또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가 생기더라. 삶의 여유를 가진 그런 성격으로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냥 불안이 조금 낮아지기도 해요. 오늘 만약에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라면 이 현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상태 불안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불안하지 않은데 나만 불안해. 막 제가 눈빛 자꾸 마주치면 뭐 시킬 것 같죠? 그죠? 자꾸 시킬 것 같아요. 지금 이 각도가 딱 여기여가지고 선생님 지금 계속 보이거든요. 계속 불안해지고 얼굴 빨개지고 불안하거든요. 그건 상태 불안인데, 만약에 이거 유난히 더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불안하더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특성 불안이 있는 거야,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런 걸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격에 관한 부분들을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성격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홀랜더가 개인을 유일하게 만드는 심리적 특성이다. 아이젠크는 환경에 독특하게 정화하도록 하는 한 개인의 성품, 기질, 지성을 얘기한다. 와인버그가 굴드, 가장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분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나만의 색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이 운동에 최적화된 성격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운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완벽을 추구해서 그 운동 경기에서도 완벽을 추구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완벽이 너무 지나쳐서 운동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을 알기 위함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격은 독특성과 일관성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대요. 독특하다는 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관성은 뭐예요? 꾸준하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다, 일관적이다라는 건 어떨 때 일관성이 나타나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내 성격도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딱 보기는 어렵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격을 유지한다면, 이 사람 참 성격 일관성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와서 성격은 이렇고 저기 와서 성격은 저렇게 된다면 이 사람 성격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가 성격을 유지한다면 일관성 있다라고 얘기하죠. 경향성은 이 사람 어떤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경향성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나요? 아직 모르겠죠. 우리가 본 지 지금 얼마 됐어요? 한 30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의 경향성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사람 그래도 참 편안하게 해주려고는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홀랜더의 성격의 구조예요. 네, 보면 이렇게 여기로 갈게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그 사람이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핵심 코어가 있어요. 이걸 심리적 핵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심리적 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전형적 반응이고, 사회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아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역할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전형적 반응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전형적 반응을 통해서 심리적 핵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돌리고 여러 가지 설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의 유형을 추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홀랜더와 마틴스가 심리적 핵과 전형적 반응, 역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떠한 요인이다라는 것만 잘 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심리적 핵은 각 개인이 실제 이미지를 의미한다. 나의 이미지. 유전적 요소가 강하다. 저는 이걸 안 믿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하고 성격이 되게 비슷하대요. 근데 아버지하고 성격이 달라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 아들이 지금 11살이 됐어요. 근데 얘가 아빠랑 성격이 똑같아요. 둘째는 엄마랑 성격이 좀 비슷하고 첫째는 아빠랑 성격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2의 내가 또 있구나. 나의 분신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해요. 성격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잘 받지 않죠. 자, 전형적 반응이에요. 전형적 반응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는 행동이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양식인데 이 내가 핵심 코어가 이제 외부로 드러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되는 것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어떤 성격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가식적인 행위는 뭐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동이잖아요. 속은 안 그러면서. 그러니까 위선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만약 가식적인 행동이라면 그 사람의 핵심 코어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설문지를 하면 똑같은 질문 계속해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설문지 첫 번째 질문에서는 좋은 거 했어. 그 다음 분이 똑같은 질문 뭐 했지? 그래서 안 좋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들이 비슷한 요인들을 계속 물어봐서 거기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몰아서 이 성격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만약 가식적인 행동을 했다면 나의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비슷한 요인들의 문제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거고요. 보통 성격 검사지를 통해서 전형적 반응을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건 다 이 전형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역할 행동은 말 그대로 역할 행동이에요.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사회적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하다가 저기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면 변태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역할 행동을 가지고 심리적 핵을 추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 교육학에서 이제 많이 배우시는 프로이드의 정신 역동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면 정신분석 이론은 내적으로 깊이 존재하고 있는 근원적인 욕구나 동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성격이 형성된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요 세 가지 것들에 의해서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 중에 나타나는 성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드는 본능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슈퍼에고는 양심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고는 이성이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행위가 본능에 충실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양심에 의해서 어떤 보다 또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어떤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어떤 어렵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가도 돼요. 여기 좀만 볼까요? 이드는 본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본능적인 행동이 어떤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도 본능적인 행동이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는 것도 1차적인 생리적 욕구를 드러내는 것도 가장 본능적인 거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성격이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 마려우면 싸는 거죠.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울고 싶으면 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하고 살아가다가 나이 좀 성장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밥을 먹고 싶은데 울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우유를 주거나 밥을 주게 되면 그 울음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동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원초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타협책으로 이성적 사고를 하겠죠. 만약에 엄마가 밥을 안 주면 계속 울어도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요? 한 아이는 더 계속 우는 아이가 있겠죠. 줄 때까지. 한 아이는 울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만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만들어지겠죠. 저는 첫째를 낳고 나서 울더라고요.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짜증을 내서 우는 건지 잘 몰랐는데 얘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호작용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시간 동안 울렸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1시간 동안 울렸습니다. 근데 얘가 잡히더라고요. 좀 아무튼 그 다음에 슈퍼에고예요. 슈퍼에고는 양심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요. 여러분 어떻게 건넙니까? 파란불이 켜져야 걷죠? 그쵸? 근데 전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세상의 법규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없어서? 아니요, 그분들은 이 양심보다는 자기가 빨리 가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파란불에 건너는 거 아니야? 왜 빨간불에 건너? 근데 옆에 사람이 들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불에 왜 건너야지 빨간불에 건너 아빠? 그러는 거야. 야, 조용히 아저씨 이렇게 오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양심에 맞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양심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린 양심에 맞게 행동하면 어때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체형 이론이죠. 우리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히스카터와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출제됐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체형별로 나눠놨어요.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놔서 그 대학생들 성인 대학생들 한 400여 명을 모아놓고 체형별로 분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내배어평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 중배어평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외배어평의 사람이다 라고 보고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여기는 이제 제가 내배업으로 잡았으니까 뚱뚱한 사람의 성격 성향이겠구나. 이쪽으로 올라가면 중배어평의 사람이겠구나. 이쪽으로 가면 외배어평 빼빼 마른 사람의 성향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내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 위치에 있다면 나는 뚱뚱한 사람에 속하겠네. 이 사람의 성격은 아마도 약간 둥글둥글 하겠네. 근데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이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강인한 성격의 중뒤역수평의 성격이 됐고 이 사람은 아마 사회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너무 자기의 신체에 대한 어떤 자기 개념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거울을 보면 자기의 이런 말 해도 되겠네.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거울을 본 자기의 체형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전 지금 딱 보기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나는 되게 뚱뚱한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예쁜 몸매를 가지고 계신데 거울에 비친 나는 뚱뚱한 몸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몸매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념이 좀 부정적으로 나기보다는 좀 현실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상적인 뭔가를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체형의 사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나는 말랐지만 더 거울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뚱뚱하다 보여지니 나를 빼짝 마른 해골처럼 만들어야 거울 속에는 예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외배어평의 사람이 되고 굉장히 신경질적 예민한 성격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성격을 알아보는 게 바로 셸던의 체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 가볍게 보면 돼요. 우리는 성격이라는 것이 카텔은 특성 이론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성격들이 있고 특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몸짓이나 인사, 뭐 행동, 양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이 있고 또는 기본적으로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의 측정을 보니까 우리가 성격을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알아보는 거였잖아요. 아까 홀랜더가 얘기했던 양파 껍질 같은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심리적 핵이 아니라 전형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해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질문 측정 방법, 질문지를 이용해서 하는 여러분들이 했던 MMPI나 뭐 MBTI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질문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성격을 알아봅니다. 다음 투사법 같은 경우는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라든가 뭐 주제 통각 검사, 면접법 같은 게 있는데 로샤 잉크 반전 검사는 잉크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탁
이제 뭐 어떤 데칼코마니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잉크를 딱 떨을 때 잉크가 번지는 모양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주제통각 검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뭐 심리,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데 가면 카드를 여러 개 줘요. 주다가 중간에 카드를 하나 비워놔요. 그럼 그 카드에 나타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알아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운동 수행과 성격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현장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로 나타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수들과 일반인을 비교해 보니까 단체 종목 선수들은 외향성과 의존감이 높대요. 누구에 비교해서? 일반인과 비교해서 선수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일반인과 비교해서 개인 종목 선수들은 보다 더 독립적이래요. 예, 그 정도예요. 예,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낄 만한 얘기들이고요. 단체 및 개인 선수들 간에 비교했더니 단체 종목 선수들은 개인 종목의 선수들보다는 어떤 그 객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기민하게 판단하고 외향적인 반면에 불안수율이 높대요. 반면에 개인 종목 선수 혼자 해야 되니까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포츠 종목과 관련해서 성격을 봤더니 미식축구나 레슬링 같은 성격은 좀 비슷하지만 팀 스포츠의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불안이나 의존성, 외향성, 기민성, 객관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더라. 여기 아까 똑같고요. 접촉 선수들,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들도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선수들은 비접촉 선수들에 비해서 독립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팀에서 선수의 포지션과 성격을 봤더니 여자 배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배구 선수 같은 경우는 배구는 어때요? 내가 희생해서 공을 우리의 코트 안으로 공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공에 대한 집중과 어떤 희생과 배려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종목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건의 정신건강 모형입니다. 보면 모건, 이거는 이제 운동심리학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모건이라는 사람은 우수한 선수하고 일반인 선수 간의 성격의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재밌게도 그림의 모양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여기 보면 실선이 비우수 선수입니다. 비우수 선수의 모양은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요인들, 성격 요인을 봤더니 긴장, 우울, 불안, 활력, 피곤 또는 피로, 혼동이라는 6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긴장과 우울과 불안, 활력, 피로, 혼동 중에서 요 5가지 요인은 일반인하고 선수하고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요거 어떤 요인이에요? 활력 요인은 일반 선수에 비해서 우수 선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선수일수록,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을 얘기했으니까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에서 뛰어난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의 성격적인 유형을 봤더니 활력대가 되게 높게 나타나는 사람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인으로서만 얘기하더라도 일반인 중에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가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여긴 지금 긴장, 우울, 불안, 피고, 혼돈은 다 어떤 정서예요? 부정적 정서죠. 그런 반면에 지금 활력은 어떤 정서예요? 긍정적 정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긍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이 경기력에 있어서도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운동 심리학에서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 정서가 많이 생기니까 기분 좋은, 활력 있는 또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중감, 이런 것들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운동 심리학에서도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룬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수 선수의 빙산형 프로파일을 봤더니 정의예요. 세계적인 수영 운동선수는 불안 수준, 신경증은 낮은 반면에 외향성은 또 높게 나타나고, 이건 그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 보면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란감은 낮은 반면에 활력감은 높게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빙산형 프로파일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무엇인지, 또 자신감에 관한 건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려면 이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밴드의 그 퀴즈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출에 나왔던 얘기들도 있고 기출에 없었던 내용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복습을 하는 거고요. 런너스 하이, 달리는 사람이 기분 좋은 정서에 런너스 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달려봤어요? 당연히 달려봤겠죠? 오래 달려봤어요? 얼마나 오래 달려봤어요? 얼마나 오래 달려봤어요? 풀코스 해봤어요. 마라톤 풀코스 할 때 기분이 좋아졌었나요? 마지막 10km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가장 좋았던 구간은 어느 정도 구간이었어요? 12, 3km? 몽롱했나요? 워낙 천천히 달려서 완주 목표로 아마 그냥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어디로 뭐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수영할 때 25m 갔다 왔다 하다가 보면 한 10바퀴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수영을 하는 건지 물에서 그냥 떠가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런 게 이제 기분 좋은 흥분 상태에 이른 거예요. 기분 좋은 정서 상태에 이른 거죠. 그걸 우리는 달리기라면서 많이 체험한다 해서 러너스 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빙산형 프로파일과 연관해서 우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프로파일을 10가지를 가지고 해봤어요. 봤더니 여기는 긍정적 정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긍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이잖아요. 여긴 부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이고 부정적, 여긴 긍정적. 봤더니 우수한 선수들은 뭐가 높게 나타나겠어요? 긍정적 정신 프로파일에 이런 활력과 외향성. 외향성이 뭐죠? 나 외향적이야. 사회성? 난 내성적이야. 여러분 성격이 어때요? 성격 어때요? 외향적이죠? 그러니까 외향적이 뭐예요? 그래서 네. 네. 사교적이고 오 좋아요. 자기가 내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현진 선생님이. 네. 뭐라고요? 안쪽으로. 맞아요. 그대로 잘 해석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환경에 있으니까 환경에서 뭐가 와요? 자극들이 오죠. 자극들이. 이 자극들을 피해서 안쪽으로 오게 되면 내향적인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자극이 이쪽으로 가면 자극이 나한테 자극할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있는 자극이 나한테 올 거고 사람을 만들어 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줄 것이고 이런 새로운 자극을 자꾸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외향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선수들은 활력도 높고 외향적인 성격,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해도 더 높은 것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면에 부정적인 정신건강 프로파일이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가 높게 나타나는 이런 애들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수 선수에 대비하여 비우수 선수들이 좀 이런 성향이 조금 높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고 대체로 연구를 해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의 심리 특성에 대해서 이제 와인버그와 굴두가 알아봤더니 우수한 선수는 불안 대처 능력이 되게 좋대요. 주의 조절 능력도 되게 좋고 심리 기술 훈련 능력도 되게 좋대요. 자,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운동 선수예요. 운동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OT 때 봤었죠? 운동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최고의 기량, 피크 퍼포먼스를 보이려면 가장 밑바닥에 필요한 게 뭡니까? 체력, 그렇죠. 체력.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기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전술. 그 다음 필요한 건 뭘까요? 심리, 그렇죠. 멘탈, 심리. 요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좋고 기술이 좋고 전술이 좋으면 꼭 항상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것 같지만 거기서 내가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져서 또는 자존감이 무너져서 뭐 이러면 좋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은 이런 심리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면 불안은 뭐예요? 각성이잖아요. 각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게 불안이거든요. 불안은 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몸이 떨려요. 산만해져요. 또는 협소해져요. 땀이 나요. 심장이 콩닥콩닥거려요.
그쵸? 왜냐면 외부의 어떤 자극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내가 몸이 반응을 해요. 자율신경계가 반응하죠. 즉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면 몸속에 에피네프린이 늘어나요. 에피네프린이 늘어나면 몸속에 있는 각 기관들을 활성화시켜요.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호흡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의 흐름이 느려지고 혈압은 높아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몸이 빨개지고 막 이렇죠. 또는 땀이 나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땀샘이 확장되면서 땀이 흘러내기도 하고. 그럼 이러니까 막 긴장하면 손에 땀 나고, 여러분들 임용시험 볼 때 좀 글씨 몇 번 쓰다 보면 땀 나가지고 연필 밀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안대처럼 주의 조절 능력도, 긴장하면 주의가 협소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긴장하면 주의가 굉장히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서 유형 가설이라고 해서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건데, 어떤 긴장되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유 있을 때 사람들은 주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본대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집중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몰입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몰입이 되면 저 소리가 안 들려야죠. 너무 심한 거고, 너무 소리가 크네 진짜. 신경 쓰이게. 그래서 저건 불필요한 소리잖아요. 저걸 차단하고 필요한 소리만 딱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딱 그 자신의 어떤 주의 집중 능력이죠. 근데 너무 자꾸 신경 쓰여, 불안해, 막 이러면 저런 소리도 안 들리고 제가 얘기하는 소리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협소화되는 거죠. 이거 다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우수한 선수는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다 쓰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었지만 지금 절대로 이런 건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예. 그냥 이런 정도까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만 잠깐 볼게요. 경기 중에 역경이 나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 있고, 경기 전에 선수들은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처 능력이 뛰어나죠. 근데 비수우 선수들은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주의가 협소화될 수도 있는 거죠. 당면한 수행에 완전히 집중하고 경기에 관련 없는 사건의 생각은 배제한대요. 이건 우리 일상과 똑같아요. 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기에 출전해서 승리를 하게 될지 패배하게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뭐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걱정하는 거죠. 지금 경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나 이 경기 이길 거야. 근데 이기기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돼요? 현재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지 라는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전에 정신 연습한다, 멘탈 트레이닝을 하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심상.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뭘 그리고 싶어요? 시험장에 딱 갔을 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문제들이 다 나오기를, 그리고 딱 나올 때 정말 불쾌해, 이거 잘 봤어! 딱 나오는 거죠. 답을 딱 얘기하는데 그래 나 그거 썼잖아. 나 그거 썼어. 오케이. 얘기하는 게 다 맞아. 밤에 뭐 카페에 이제 답이 올라와. 다 내 답이야. 오케이. 2차 놀러 가자. 이런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으면 좋겠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경기장 상대 선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그렇죠? 현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Now. 자세한 경기를 갖고 있고 각성과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힌다. 근데 여기서는 심리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선수 성격 피라미드예요. 보니까 초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의 성격들이 있는데,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우리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뭐가 떠오르냐면 적자생존, 이런 게 좀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에서 선수, 대학 선수, 실업팀, 세계적인 순서 갈수록 가장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또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런 경기력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이제 성격을 연구해 본 거죠. 이런 사람들 성격을 봤더니 초보자는 A형의 사람도 있고 C형의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 성격은 다 비슷해지더라. 비슷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적인 성격이 됩니다. 또는 피라미드 밑바닥으로 내려오게 되면 성격은 여러 모양으로 달라집니다. 다양합니다. 이질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지만 그냥 기입형 정도로 성격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죠? 자, 성향, 행동, 유형인데요.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은 사람의 특성을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A형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격적 특성일 것이고, 이런 A형 행동이 보면 굉장히 완벽하고 강박이 있는 성격인데, B형 행동은 그래도 완만하고 여유로운 성격이고 매사에 좀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어떤 특성, 어떤 불안이 굉장히 높은 성격의 사람을 뭘 통해서,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여유로운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어떤 운동과 성격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포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운동은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예민한 성격을 좀 더 부드럽고 활력 있는 성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은 몸도 건강하게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참여하세요. 그리고 운동을 지속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운동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참여시키려면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마라톤 풀코스 뛰자 그래요. 그럼 하겠어요? 하고 나면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다시는 안 해 이러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가벼운 걷기로 저기 강가 한강 강변에 가서 좋은 경치 구경하면서 한번 가볍게 걷자 라고 하면 경치를 보는 것도 좋았고 같이 뛰면서 기분 좋게 땀나는 것도 느꼈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겠어요? 또 가자. 그럼 운동을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또 가자. 지속하겠죠. 그럼 건강해지겠죠. 좀 더 빠른 속도로 걸어볼까? 좀 더 먼 거리를 걸어볼까? 이렇게 하겠죠. 점점. 그러면 뭐예요? 운동하고 났더니 뛰고 났더니 기분이 굉장히 활력 있어졌어. 오늘 하루 굉장히 우울감이 잔뜩이었었는데 밖에 나와서 바람 쐬고 걷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운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긍정적 체험은 또다시 운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운동은 다시 나의 건강을 만들어주고 나의 건강은 또 내 삶을 바꿔주죠. 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강의실에 왔어요. 첫 시간이고요. 밥 먹고 나서예요. 온도는 따뜻하고요. 눈은 감길 수밖에 없어요. 저 아니라 이경규 씨, 뭐 유명한 코미디언이 와서 얘기해도 눈은 감겨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 행동이 나타났고 이 행동이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된 이 행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바꿀 겁니다. 오늘 성격에 대한 얘기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기억나시죠?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5분만. 이렇게 딱 가면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만 딱 얘기해 볼까요?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역할 행동과 관련된 이건 심리학은 사회 심리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사회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롤 역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역할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형적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거니까 충분히 언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 나온다면 전형적 반응이 1순위죠. 사회학에서 나온다면 역할이 1순위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역할이 스포츠 선수로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타인이 A라는 타인이 바라보고 B라는 타인이 바라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이 요구가 서로 어때요? 상충해요. 달라요. 그럼 A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쟤가 어떻게 했어요? 서운하겠죠? 그러면 그 미안해. 그럼 나 다시 일로 갈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가 서운하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역할 갈등이에요. 특히 이런 것들을 역할 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학에서는 또 얘기해요. 어떤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역할 모순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린 스포츠와 여성과의 관계를 또 따져보기도 하죠. 다 사회학에서 얘기할 거고요. 이거 안 나오겠죠? 이건 나왔던 거니까
뭐 한 번쯤 더 언급할 만하다면 뭐 할 만하고요.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이건 절대로 안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건 나왔죠. 긴장, 우울, 불안, 활력, 피로, 혼동 쓰는 거 나왔어요. 썼지만 나왔던 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 거예요? 우수한 선수와 비우수 선수 간의 6가지의 성격 유형을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요인을 가지고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거는 우수한 선수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운동하러 어디 가죠? 운동하러 어디 가요? 헬스장 같은 데 가죠. 헬스는 건강이잖아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헬스장을 다 다르게는 어떤 표현하죠? 헬스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 같이 하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피트니스 센터. 그쵸? 피트니스 센터는 무슨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건강? 아, 헬스가 건강하러 가는 거라며. 네? 뭐라고요? 핏은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저 옷 입을 때 핏 어때요? 핏감 괜찮잖아요? 운동 처방의 요소를 떠나서 핏은 딱 맞춤이란 의미가 있죠. 그럼 맞췄다라는 건 나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를 간다는 건 무슨 운동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맞는 맞춤 운동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강도나 빈도나 시간을.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하면 괜찮은데, 우수한 선수가 되면 될수록 뭐가 높아져요? 체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체력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야 될 운동 강도나 빈도나 시간은 더 많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근데 나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강도를 이렇게 높였어. 또 너무 많이 해. 너무 오래 해. 막 이러면 어때요? 그걸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기분 좋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분 좋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어때요? 얘가 어디로? 곤두박질 쳐요, 밑으로. 그래서 역빙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막 힘들어요, 탈진됐어요, 막 번아웃 됐잖아요, 저 번아웃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심리학에서는 기초면 출제된 부분이 스케일레스가 먼저 와요. 예, 그래서 스테일레스가 먼저 오고 소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오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빙산형 프로파일에서도 역빙산형이 되면서 활력대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는 게 뭐 카타스트로피 이론에서도 막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도 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건 또 운동심리학에서 또 언급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단서만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또 나올 만하겠죠. 상층부로 갈수록 성격이 동질적. 그게 끝이에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됐죠. 이제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정리할 거고, 그래서 오늘 하루만으로도 여러분들은 3번의 반복의 효과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파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상호작용을 하게 될 거고, 잠깐만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